최근 확진자가 발생한 종교시설 관련한 역학조사 결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또는 미흡하게 착용하는 등 생활방역 수칙이 준수되지 않았고 또 찬송 또는 식사, 소모임 등 침방울이 많이 전파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 많았으며 또한 코로나19를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는데도 예배에 참석하여 추가 감염이 발생한 특성을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침방울로 인한 전파가 우려되는 종교활동, 소모임, 수련회 등은 취소하거나 되도록 비대면으로 전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2주간 감염 경로를 보면 지역 집단 발병과 해외 유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사례도 11.8%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유행은 밀폐, 밀집, 밀접된 시설에서는 모두 발생 가능하므로 동호회 등 소모임을 연기하고 유흥시설, 주점, 노래연습장, PC방 등 고위험 시설의 방문을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는 코로나19 상황 여러분께 상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님, SBS의 조동찬 의학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현재 신규 확진자 발생 건수 어느 정도 상황이라고 방역당국은 판단하고 있습니까? 네, 어제까지는 계속 한 사흘째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50명,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고 싶어하는 50명을 어제 넘었는데 다행히 오늘은 그 42명, 그러니까 국내 유입이 국내 지역 감염 발생이 30명, 해외 유입이 42명인데 다만 주말에는 검사 건수가 통상 적어왔기 때문에 오늘보다는 이번 주 추세를 조금 봐야 되는데 아직 확 증가하는 것도 아니지만 보건당국이 목표하는 것만큼 확 줄어드는 것도 아니어서 그야말로 소강 상태에서 좀 지켜봐야 하는 단계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소강 상태다. 이 소강 상태에서 더 나빠지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한때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하루에 10명 아래 신규 확진자 발생 건수가 10명 아래로 떨어지는 뭐 그런 상황으로 간다면 참 좋을 텐데 많은 전문가들이 조금은 그쪽보다는 다시 또 크게 느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우려들을 좀 하고 계시던데.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과거처럼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태원 클럽발 확진이 나오기 전에는 한 3일 정도 국내 확진자 수가 0명인 때도 있었거든요. 뭐 그 정도 수준으로 다시 줄면은 참 좋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태원 클럽발 확진이 진행되면서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이른바 얘기하는 숨은 감염자, 그러니까 깜깜이 감염자들이 굉장히 많이 양산되는 결과를 초래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한때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이런 숨은 감염자들이 굉장히 많았고 최근에는 대전 쪽에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굉장히 방역 조치를 철저히 하거나 잘하지 않는 이상은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방역 조치를 굉장히 못하고 있는 건 아니고 굉장히 잘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상태에서 더 크게 증가하는 거를 최대한 막아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제 정부가 발표한 것 중에 저희가 한번 관심을 갖고 지켜볼 만한 대목이 있어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고강도를 빼고 사회적 거리두기 갔다가 이제는 생활 속 거리두기, 이른바 생활 속 방역으로 전환을 했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의 경각심, 긴장이 늦춰지고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 아니냐. 정부가 용어를 바꾼 겁니까? 뭡니까 이게? 네, 용어를 바꿨습니다. 사실은 생활 방역이라는 용어는 교과서에 없는 얘기예요. 사회적 거리는 의대 교과서에 있는데 생활 방역이란 거리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당초 생활 방역이 등장할 때부터 사람들이 조금 느슨해지는 거 아니냐. 근데 그 느슨해지는 대신 경제 활동을 좀 잘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에 사실은 등장한 것이고 지금 다시 이제 생활 방역을 없애는 것은 지금 느슨하게 할 상황이 아니다. 국내 상황도 그렇고 전 세계 상황도 그렇고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하나로 통일하겠다고 하고요. 다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도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겠다. 그래서 이제 50명 미만으로 유지되면 1단계, 50명에서 100명이면 2단계, 100명 이상이면 3단계로 나누는데 1단계면 예전 생활방역처럼 그냥 현상을 유지하고 근데 2단계 50명에서 100명 정도로 들어가면 한 이 절반 정도는 강력한 사회두기 그러니까 공무원 그다음에 대형
회사 같은 경우에도 할 수 있는 회사들은 절반 정도는 재택근무하는 것으로 하고요. 만약 100명 이상 넘어가는 3단계가 되면은 10명 이상의 모임을 아예 금지하는 그런 대책까지도 내놓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 지금 표에 가장 중요한 게 빠졌네요. 그러면 조동찬 기자가 설명한 것 중에 일일 확진자 수, 감염 경로, 불명 사례 비율, 집단 발생 현황 다 좋은데 자, 2단계에 해당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1단계는 지금과 똑같다. 네. 지금처럼. 네. 지금 당장 프로야구도 금요일부터는 관중을 네. 들어오게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2단계가 되면 적어도 공직사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모임을 할 수가 없는 정도. 네, 그렇죠. 공직사회나 지금 그러니까 우리 고강도 사회의 거리를 두겠을 때 재택근무를 했던 회사들한테는 강력하게 요구하겠죠. 다시. 그런데 이제 3단계가 되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못 봤는데 이제 3단계가 되면 10명 이상 모임 자체를 금지하는 그러면 뭐 종교 모임이나 이런 것들이 웬만한 모임들이 사실은 상당히 어렵게 되겠죠. 예. 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2단계, 3단계 지침 발표. 제가 보면 이 전문가들의 우려를 좀 반영한 새로운 기준을 만든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이 생활 속 거리두기, 생활 속 방역으로 전환하는 데 대해서 전문가들이 좀 비판적인 의견을 많이들 내놓으시던데. 네, 맞습니다. 지금 그 생활 속 거리두기라는 용어 때문에 어떤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지금 용어를 바꾼 건데요. 뭐 지금 바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중에 1단계는 말 그대로 생활 속 거리두기고요. 2단계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냥 사회적 거리두기. 네. 3단계는 그동안에 과거에 했었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기준에 대한 세부 지침들이 다 나와 있는데 또 한 가지 전제로 얘기한 거는 적용 범위나 기간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유연성 있게 적용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어떤 세부 지침들이 있다라고 해서 반드시 이게 1단계고 2단계고 이렇게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보건당국, 방역당국에서 상황에 맞게 단계를 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단계들을 보면서 가장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데 지금 다중이용시설 마스크 착용이 2단계에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1단계부터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호흡기 감염병, 지금 코로나19처럼 이런 감염병이 크게 유행을 할 때는 가장 개인을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마스크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1단계부터 마스크를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역당국에서 얘기하기를 지금 현 단계,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금 1단계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1단계하고 2단계 중간 정도, 1.5단계 정도로 보이고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게 현재 상황이. 네네, 이게 서로 괴리감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단계에서 우리는 다중이용시설뿐만 아니라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을 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요 단계는 2단계에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1단계라고 하면서 2단계 수칙이 적용이 되고 있고요. 더군다나 아직 이제 초중고등학교는 방학을 안 했는데 등교 수업하고 원격 수업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요 단계도 2단계입니다. 근데 지금 1단계라고 얘기하기에는 다소 좀 괴리감이 있다. 그래서 뭐 어쨌든 보건당국에서 요거는 유연하게 적용을 하는 문제니까 건건이 이게 문제될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라는 용어 자체가 없는데 이게 국민들한테 경각심을 좀 낮추는 어떤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요 용어 정립을 새로 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교수님께서 이 마스크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마스크 쓰고 다니다가 마스크를 만약에 내가 안 썼다고 한다면 정말 깜빡하신 분들은 몹시 당황스럽죠. 아, 사람들이 다 나만 보는 것 같고 내가 마치 어떤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사람 같고 미안하게 생각하고 뭐 얼른 내린다든가 그래서 마스크를 다시 구입한다든가 이런 게 상식적인 일인데 이 날이 더워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상황에서 마스크를 쓰는 문제를 놓고 우리 시민끼리 싸우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버스 타시는 분은 아마 마스크 썼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이 턱에다가 아마 걸치셔서 그래서 문제가 됐던 것 같은데 날이 더워지면서 사실 마스크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되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특히 뭐 미세먼지 차단용구 마스크는 호흡하기도 곤란한데 날이 더워지면 쓰기가 어렵다. 다만 모두를 위해서 마스크를 대중교통시설에서는 꼭 써야 된다. 이건 당연한 일이죠. 아, 그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호흡기 감염병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이 가장 대표적인 방어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적절한 방법으로 착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코를 내놓고 입만 가린다든가 아니면 턱 있는 데다가 마스크를 두면 안 쓰는 거나 똑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KF80 이상의 이렇게 두꺼운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저도 여기 오면서 KF94 마스크를 착용하고 왔거든요. 예. 근데 되게 답답합니다. 오늘 날씨가 바람은 불어도 굉장히 습하고 덥거든요. 그래서 물론 착용에 있어서 불편함을 이제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래도 어쨌든 기본적으로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길거리를 다니시는데 주변에 사람이 없다 그러면 마스크를 굳이 안 쓰셔도 됩니다. 근데 야외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모여 있고 거리 유지가 안 된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마스크를 착용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야외에서는 뭐 기본적으로 KF80 이상의 두꺼운 마스크보다는 비교적 가벼운 마스크를 써도 괜찮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대중교통, 그러니까 지하철이라든가 KTX라든가 버스라든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집돼 있고 그 환경에서 실제로는 여러 가지 에어로졸 현상도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이런 환경에서는 가급적이면 저는 KF80 이상의 어떤 검증된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걸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에어로졸이라고 하면은 이 바이러스가 비말 통해서 침방울 통해서 공중에서 떠서 돌아다닌다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코로나19는 비말 전파로 이제 전파가 되는데요. 그리고 실제로는 그러니까 공기 전파, 에어로졸 전파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많고요. 그러니까 검증돼야 할 부분이 있는데 어떤 물리적인 요인이 작용을 하게 되면 마치 공기 전파 양상을 띌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예. 이 비말로 감염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경질병관리본부장이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이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를 하죠. 네. 지금 세계 보건 전문가들이 코로나19를 차단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가장 중요한 방법을 뭐라고 꼽냐면 마스크입니다. 처음에는 손 씻기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주장하던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도 마스크를 꼽습니다. 근데 정은경 본부장이 이제 하신 거는 저게 이제 렌신 논문에 보면 여러 예. 개가 나옵니다. 예. 내가 마스크를 그러니까 증상 있는 사람이 마스크를 썼을 때와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 마스크를 썼을 때 이때가 제일 감염 차단율이 높습니다. 모두가 마스크를 썼을 때. 모두가 마스크를 썼을 때. 근데 둘 중에 한 명만 써야 된다면 누가 쓰는 게 맞냐? 내가 이제 기침을 하는 사람이 쓰는 게 맞냐? 내가 증상이 없는 사람이 기침을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게 맞느냐? 기침을 하는 사람이 쓰는 게 차단 효과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확인됐는데 내가 증상이 있으면 그러니까 마스크가 2명 있는데 1개밖에 없다 그러면 증상 있는 사람이 쓰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스크는 반드시 써야 하고 특히 요즘 지하철에서 뭐 보셨겠지만 누가 기침하면 안 되잖아요. 예. 내가 기침하거나 그럴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리셨다가 마스크를 구해서 쓰셔야겠죠. 예. 근데 저도 지하철을 자주 이용합니다만 지하철에서 마스크 쓰고 재채기를 한번 크게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제가 약간 뭐 찜찜한 게 있지 않습니까? 재채기를 크게 하고 빈말이 튀어나가는 상태에서 또 계속 그 호흡을 하다 보면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잠깐 어떤 분들은 보면 이렇게 해서 잠깐 숨 한 번 쉬고 다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마스크 갖고 앞으로 상당히 많은 갈등이 생길 여지는 있어요. 날이 정말 더워질 테니까. 아, 그렇죠. 근데 갈등이 생길 여지는 충분히 있고 지금도 이제 심심치 않게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상태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뭐 백신도 없고 치료제가 없고 계속 확산이 진행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겨울철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마스크 그 당시에도 면 마스크와 KF 마스크 사이에 논란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제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때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 KF80 이상의 마스크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을 때였거든요. 근데 KF80 이상의 마스크를 구하지 못하시면 면 마스크라도 쓰시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조금 전 이제 조동찬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방 서로 효율성은 떨어져도 서로 마스크를 착용했을 때 그 파급 효과는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 어쨌든
지금 뭐 덴탈 마스크 또는 지금 비말 차단 마스크 계속 논란도 있는데 어쨌든 어떤 형태의 마스크든지 반드시 쓰시는 게 맞고 그리고 나를 가장 완벽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검증된 마스크를 쓰는 게 가장 좋지만 날씨가 덥다 보니까 상황에 맞게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검증된 마스크, 미세먼지 차단용 마스크는 한 몇 번 쓰면은 될까요? 기본적으로는 1회입니다. 1회로 나왔기 때문에 원칙은 일회용. 네, 1회용인데 그런데 그 비싼 마스크를 저도 1회만 쓰지는 않습니다. 계속 착용을 하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그 천 재질, 그러니까 지금 그 MB 필터 재질이 손상되지 않거나 형태가 변형되지 않는 이상에는 계속 쓰셔도 좋고 그리고 나의 어떤 비말이 묻어서 오염이 되거나 그러니까 오염이 됐다라는 얘기는 이제 수분이 들어가게 되면 필터 기능이 좀 떨어지게 되거든요. 이런 상황이거나 아니면 주변에 굉장히 기침을 많이 하신 분들하고 노출이 됐다라고 판단돼서 이제 오염이 됐다라고 판단이면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예. 조동찬 기자, 중국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처음으로 확인된 게 벌써 6개월 됐습니까? 네. 작년 12월 달이니까 6개월 6개월 됐네요. 좀, 예. 그런데 현재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서고 사망자가 50만 명을 넘어섰다. 이 통계가 지금 오늘 나온 거죠? 네. 지금 이제 그 세계적인 흐름을 보면 이게 2차 감염, 2차 유행이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학자들은 2차 유행이 아니라 아직 1차 유행이 끝난 것도 아니다. 그냥 1차 유행의 하나의 그냥 그 정점일 뿐이다. 그리고 아직 겨울과 가을이 오기 전에 정말로 2차 유행 그렇게 호흡기 질환이 많이 발생하는 가을과 겨울에는 어떤 식으로 올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3월 달 우리 그렇게 막 뜨겁던 그런 공포스럽던 2월, 3월보다 현재 코로나19 환자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2차 유행이라는 말을 감히 못 쓰고 있고 더 봐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전 세계 보건학자들이 환자 수 느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사망자를 줄일 것이냐에 대해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어차피 환자는 나올 수밖에 없다. 현실을 환자는 인정하는. 현대 의학을 막을 수 없으니까 현대 의학을 어떻게 피해를 줄일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도 어떤 게 제일 중요하느냐? 신규 환자가 몇 명 생겼느냐 이것도 뭐 중요하긴 합니다만 지금 현재 중환자가 얼마나 발생하고 있고 그 중환자를 감당할 수 있는 병원의 의료 체계가 충분한지를 계속 점검해야 되는데 그저께 보건당국과 중환자의학회가 이를 두고 충돌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중환자를 받을 병실이 117개나 있다. 아직 여유 있다고 발표했고 전 중환자 의학회장인 가톨릭대학교 의대 교수가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현재 가동병상 없다고.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계속 이걸 취재하고 있는데 정부도 일선 병원 상황 어떻게 되는지 계속 확인하고요. 만약 부족하다면 코로나19 중환 환자를 돌볼 수 있는 그런 것 빠르게 조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지금 조동찬 기자가 얘기한 것 관련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나라가 중증 환자가 나올 경우에 치료할 수 있는 병상을 충분히 예비로 갖고 있는 건지 지금 가톨릭대 대한중환자의학회 회장님께서 바로 언론 인터뷰를 하셨죠. 그 상황에서 현재 우리가 없다. 정부가 얘기하는 것만큼 우리가 갖고 있지는 못하다. 그런 취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117개 있다. 이렇게 안심해도 된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는 날 바로 그렇게 인터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울대병원 아까 4개 빅5 병원의 중환자실 가용이 얼마나 되는지를 취재해 봤는데 일단 빅5 병원에서는 그렇게 여유가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평소에도 대형 병원의 중환자실에는 거의 자리가 비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그 가톨릭대 교수님이나 조동찬 기자하고 이제 같은 의견인데요. 지금 현재는 넘어서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가용할 수 있는 병상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만 지금 앞으로 환자가 급증을 하면서 특히 최근에는 경향성이 한때 노인층 위주로 감염자가 나오다가 이태원 클럽할 때는 젊은 층이 주로 나왔었고요. 최근에는 다시 노인층에서 주로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거든요. 이 얘기는 상황이 예후가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중환자실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의 그런 잔여 병상 수만으로는 만일의 사태에 대해서 대비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보건당국에서 그 격리 해제 기준을 완화시킨 이유가 그런 데에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병상 확보를 위해서. 네, 넘어서지는 않았지만
앞으로의 상황에도 대비는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 코로나19 상황 이제는 우리가 장기전 100m 달리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마라톤이었다. 마라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페이스 조절을 잘해 나가면서 스피드를 유지해 나가야 된다. 신규 환자 가능하면 발생을 줄이고 또 이미 확진 판정받은 사람들을 치료를 잘해서 사망률을 줄이고 이렇게 가면서 백신과 치료제가 나올 때까지를 견뎌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또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영상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9일 일본 정부가 공개한 밀접 접촉자 탐지 앱 코코아입니다. 스마트폰에 설치하면 블루투스 기능을 이용해 1m 이내에서 15분 이상 함께 있던 사람을 서로 기록합니다. 사용자가 코로나 확진 사실을 앱에 등록하면 서버에 저장된 지난 2주간 밀접 접촉자들에게 검사받으라고 알려주는 구조입니다. 일본 정부는 접촉 사실이 있다고만 통보할 뿐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위치 정보는 알려주지 않는다며 사용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사용해야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출시 열흘이 지나도록 설치 건수는 450만 건에 불과합니다. 프랑스와 노르웨이, 호주 등은 일본에 앞서 확진자 추적, 접촉 여부 확인이 가능한 스마트폰 앱을 개발해 보급했지만 위성 위치 정보를 사용해 이용자의 동선을 추적하거나 정부가 확진자와 접촉자의 개인정보를 장기간 보관해 사생활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처음 확진자가 나온 게 1월 20일 정도니까는 이제 우리는 5개월이 조금 넘었는데 우리가 참 대응을 잘해왔다라고 네. 우리가 스스로 평가하면서 K-방역이라고 했는데 지금 유성재 도쿄특파원 리포트를 보면은 세계적으로 자 코로나19 심각하게 대응하는 건 좋은데 그러다 보면 몇몇 나라들은 개인정보, 개인의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 아니냐, 공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네. 이런 논란이 지금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우리나라가 감염병에 대해서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공개하는 것은 세계에서 범위가 가장 넓습니다. 저희 SBS 8시 뉴스를 통해서 보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저희는 메르스를 겪으면서 감염병을 막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감염병 특별법에 아예 그런 걸 공개하도록 법으로 만들어 놓은 국가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국제비영리법률센터가 이 사생활 침해가 우려가 있는 32개 국가 중에 대한민국을 꼽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감염자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서 핸드폰 기지국을 통한 그것을 미국 질병관리본부 통제센터는 그게 감염병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은 예상되지만 우리는 하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사실 우리나라는 조금 과도하게 하는데 그건 우리나라의 좀 역사성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똑같은 사안을 두고 얼마 전에 6월 달 초였죠. 유엔의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호자관은 오히려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다른 나라의 의견을 이렇게 이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쫓아가는 거라기보다는 우리가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터지면서 그 확진자의 동선 공개 사생활 침해 부분은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재논의할 필요는 있습니다. 국제적인 시각도 약간은 서로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요. 가령 이런 거죠. 이태원에서 클럽발 집단 감염이 있었을 때 처음에 사람들이 잘 공개하지 않는다. 뭐 소수자 문제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때 서울시에서 딱 나왔던 게 자, 그 시간대에 이태원에 있었던 사람 만 몇 명의 그 기지국 사용 그 내력을 우리가 알아갖고 다 파악을 해서 다 확인을 하겠다. 정말로 잘 대응한다라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만 또 한편으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 원하지 않는 사람의 개인적인 정보까지도 그냥 무차별적으로 다 공개되는 것 아니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본질은 바로 거기에 있는데 교수님은 전문가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역적인 측면만 봐서는 글쎄 일정 부분 기본권이 침해돼도 실제로는 우리 국민들이 좀 이해를 하고 양보를 하고 방역 조치에 따라야 된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의 건강과 생명에 걸린 문제다 보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감염병이 크게 확산됐을 때의 상황은 어느 누구도 기대하지 않고 바라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더 큰 기본권 침해가 올 수가 있고요. 실제로 지금
어떤 몇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 자체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이라든가 종교시설에 대한 어떤 집합금지 명령,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범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동선을 파악을 해서 그 특정 사람의 실명이나 이런 것들을 공개를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번호를 부여를 하고 있거든요. 예. 뭐 서울에 몇 번 환자, 뭐 수원에 몇 번 환자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고 그 상황에 대해 동선이 겹치는지를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런 부분도 저도 실제로 이런 상황에 놓이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면은 굉장히 좀 두렵기도 하거든요. 아, 모든 내 동선을 다 알고 있구나라는 그런 두려움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방역이 최선이고 방역적인 차원만 봐서는 일정 부분 국민들이 좀 양보를 하시고 이해를 해주셔야지만 지금 상황을 돌파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동찬 기자는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19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다음에는 뭐 정부 차원이든 질병관리본부 차원이든 또 전문가들도 아마 백서를 내놓고 세미나를 하고 여러 가지 논문을 내놓을 텐데 요 문제까지도 한번 감안해서 좀 개인의 인권도 더 존중하면서 방역도 철저하게 하는 그런 어떤 모색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현재 감염으로 확진된 사람의 동선 공개는 감염병 특별법에 그게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염이 확진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QR코드라든가 어떤 정보를 하는 것은 감염병 특별법에 해당되지 않은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너무 그런 법적인 근거 없이 사회적 논의 없이 우리가 감염병을 위한다는 명목 해서 좋은 명목이긴 하죠. 그런 너무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코로나19 사태가 지난 후에는 이것에 대해서 국민적인 원론적인 논의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우리나라 헌법 37조 2항을 보면은 개인의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서도 헌법 37조 2항의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